배고파요. 도와주세요. 쌀쌀한 이른 아침 서울역 앞 민혁은 낯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건물 모퉁이 노숙자무리 사이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인 얼굴, 낡은 옷차림. 하지만 그 얼굴 모습은 혹시 유나야? 5년 전 불륜 끝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살아서 노숙자가 되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광장 앞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 시간, 한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혁, 35살의 젊은 나이에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죠. 오늘도 해외 출장길이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르고 경호원 2명이 좌우를 지키며 함께 걸었어요. 민혁의 표정은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역 앞 광장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모퉁이 쪽 노숙자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혁은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무리 속에 앉아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민혁의 발걸음이 멈춰버렸거든요. 회장님? 비서가 이상하다는 듯 뒤돌아봤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걸친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 여자의 옆모습이, 턱선이, 목덜미가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손을 내저으며 말렸어요. 여자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민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던 전처, 유나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조금 여인 것 같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눈, 저 인매, 저 표정까지 다 똑같았거든요. 혹시?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 씨, 아니십니까? 여자는 잠시 민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를 아세요? 목소리까지 유나와 똑같았습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년 전 그날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아, 유나가 사고를 당했어.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차를 몰고 나왔대. 그러다 그만. 이혼 편지도 남겨놨더구나. 미안하지만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민혁은 그때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도 슬펐습니다. 유나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거든요. 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유나가 살아서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시간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재촉했습니다. 민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여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민혁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민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게 정말 유나일까?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 만약 유나라면 왜 저런 모습으로 저기 앉아 있는 걸까? 차에 올라탄 민혁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출장 일정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이미 다 잡혀 있는 스케줄인데. 취소하라니까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보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민혁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5년 전 제 아내 사건 기억하시죠? 다시 조사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 아닙니까?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말했어요. 혹시 모릅니다.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 어머니가 보여줬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호텔 앞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유나의 모습, 차 안에서 발견됐다던 술병과 영수증들. 그때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금 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서울역 광장에서는 유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민혁의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작됐어요, 민혁 씨. 이제부터는 제가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어머니, 민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 민혁아. 출장은 안 갔니?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나를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차잔을 들다 말고 민혁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아, 아직도 그 여자 생각을 하는 거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똑같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 그 여자는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단다. 하지만 그만해, 민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봤어. 이제 그만 잊어야지.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문제가 생겼어.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민혁이가 유나를 닮은 사람을 봤대. 확인 좀 해봐.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5년 전에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민혁은 이른 새벽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나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그때 제주도 여행 가자.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곳.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민혁은 유나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공항에서 헤어진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저택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거든요. 유나는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다 시어머니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재 안에서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진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어머님께서 정리 안 하고 나가셨나? 유나는 살짝 들어가서 서류를 정돈해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유나의 손이 멈춰버렸어요. 회사 자금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수령인 이름이 회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했죠. 이게 뭐지? 유나는 다른 서류들도 들춰봤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횡령이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직접 관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민혁 씨한테 말해야 하나? 유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찍으려 애썼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로운 미소가 전혀 없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서류 치워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유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뭘 봤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마. 내 손에 휴대폰이 들려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진 찍었구나. 그렇지? 유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책장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본 게 혹시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봤으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녁 때 보자꾸나.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둘이서 좀 이야기하자. 밖에서 식사하면서 말이야. 유나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서재를 나갔어요.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급하게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전화는 연결이 안 됐어요. 비행기를 갔던지 회의 중이었던 거죠. 어떡하지? 어떡해?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나갈 준비해라. 식당 예약해뒀어. 어머님, 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 나가면 좋아질 거야. 나랑 좋은 이야기 좀 하자꾸나.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유나에게는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은 시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기사도 없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가로등도 드문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식당이 이쪽입니까?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조용한 곳으로 예약했어. 우리 둘만 편하게 이야기하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유나가 마시라고 건넨 차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유나는 조금 전에 그 차를 마셨었습니다. 어머님, 저 갑자기 어지러운데. 유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그게 유나가 마지막으로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유나는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지금 외곽도로야. 얼마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데려가. 깨끗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남자는 유나를 자기 차 뒷좌석에 옮겨 실었습니다. 유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차로 돌아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걱정 마십시오. 남자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차는 가드레일이 낮은 절벽길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유나를 운전석으로 옮겨 앉혔어요. 그리고 차 안 곳곳에 술병과 호텔 영수증을 흩어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차 밖으로 나와 핸들을 조작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쿵! 굉음과 함께 차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았어요. 유나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 편지였습니다. 민혁 씨, 미안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범죄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 차의 소유주가 이 집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중인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혁아, 큰일 났어. 유나가 사고를 당했단다. 전화 너머로 민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차가 절벽 아래로. 경찰이 지금 수색 중이래.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민혁은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거짓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공항에 도착한 건 사고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민혁아, 미안해. 내가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유나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입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신을 못 찾았어. 절벽이 너무 깊어서. 그럼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나갔는데 계곡 물살이 새서 쉽지 않대.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혁아,
이걸 네가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유나의 방으로 민혁을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나의 필체였습니다. 아니, 유나의 글씨처럼 보였어요. 민혁 씨, 미안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민혁은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민혁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유나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유나 차에서 발견한 거야. 호텔 영수증도 있었대. 그날 밤에 민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아니야.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편지,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술병까지. 민혁은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슬펐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 추정으로 장례를 진행했어요. 빈 영정 앞에 유나의 사진만 놓였습니다. 민혁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어? 중얼거리는 민혁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민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 어머니, 민혁아, 이제 잊어야 해. 내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잖니.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수군거렸어요. 불륜 끝에 사고 났다며? 재벌집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 남편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민혁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어요. 세상이 유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단이요? 계곡 수색을 한 달 넘게 했는데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수색하기엔 인력과 비용이. 죄송합니다만 사망으로 처리하는 게. 알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혁아, 장례도 치렀고 이제 정리를 해야지. 유나 물건들도 치우고. 아직은 안 됩니다. 민혁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민혁이 혹시 진실을 파헤치려 들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시 그 남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걱정 마십시오. 완벽합니다. 흔적도 전부 정리했고요.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좋아. 당분간 조용히 있어. 연락하지도 마.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절벽 아래 계곡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유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차가 절벽을 굴러 떨어질 때 차체가 나무에 걸리면서 속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계곡 물가 바위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에 빠진 유나는 차가운 물 때문에
정신이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살에 떠내려가다 얕은 여울목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등산객 한 명이 계곡 근처를 지나다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등산객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유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의사가 진찰 후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이군요. 이 정도 부상으로 살아있다는 게 신원 확인은 됐나요? 아니요. 소지품이 전혀 없어요. 얼굴도 부어서 누군지 알 수가. 경찰에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확인해 봤는데 매칭되는 게 없대요. 유나는 무명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보호자도 없는 여자로요. 이틀 후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병원이에요. 계곡에서 구조됐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유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누구죠? 제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깨어났으니까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심한 외상성 기억상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환자분, 임신하신 거 아세요? 간호사의 말에 유나는 눈이 커졌어요. 임신. 이요? 네, 8주 정도 됐어요. 보호자분께 연락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유나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유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유나는 세상에서 지워진 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분, 퇴원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어디죠? 유나는 막막했습니다. 임신 석 달이 넘어가는 몸으로 갈 곳도 없었어요. 사회복지사님과 상담해 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릴 거예요. 복지사는 여러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시골 마을의 교회와 연결이 됐어요. 거기 목사님 부부가 좋은 분들이세요. 임시로라도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유나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고 집들도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교회는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은 시멘트 건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부부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많이 힘들었죠? 여기서 푹 쉬어요. 목사님 부인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교회 옆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비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부인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불러줄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수아는 어때요? 물수자의 아름다워라. 물가에서 구조됐다고 들었어요. 수아. 유나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봤습니다. 좋아요. 수아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유나는 수아라는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교회 청소를 도왔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마당을 쓸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힘들었지만 일을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이면 목사님 부부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수아 씨, 오늘 몸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네요. 이제 곧 태어나겠어요. 목사님 부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부인이 유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유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유나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아파요. 목사님 부부가 급히 유나를 마을 보건소로 데려갔어요. 작은 병원이었지만 출산시설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유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유나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눈을 감은 채 작은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기. 유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요.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해.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 자신의 신분이 없었거든요. 신분증이 없으면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일단은 미등록 상태로 있어야 해요. 유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다니요. 교회로 돌아온 유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를 달래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목사님 부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수아 씨, 아기 이름은 지었어요? 아직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지. 준서는 어때요? 준수할 준에 그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준서, 좋네요. 유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였습니다. 엄마, 엄마. 준서가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됐거든요.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날 저녁 유나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를 재우고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정류장에 버려진 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이었어요. 유나는 심심해서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경제면에 큰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대기업 횡령 사건 재수사. 5년 전 의혹 다시 주목. 유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횡령. 3년 전 머릿속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재, 서류 뭉치, 숫자들. 유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유나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어두운 서재, 펼쳐진 서류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네가 봤으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유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뭐지? 기억인가?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준서를 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이 아이만 잘 지켜야 해. 유나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서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며 놀 줄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교회 일을 도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유나를 수아라는 이름으로만 알았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목사님 부인이 유나에게 말했어요. 수아 씨, 오늘 날씨 좋으니 준서랑 산책 좀 하고 와요. 봄꽃도 예쁘게 피었던데. 네, 그럴게요. 유나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마을 뒤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이었어요. 준서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저기 나비 있어. 그래, 예쁘지? 유나는 준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려보니 산길 쪽에서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있었어요. 순간 유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전복되는 모습,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광경. 으악!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릿속에 강렬한 장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절벽, 떨어지는 차, 차가운 물,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 네가 봤으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엄마, 엄마. 준서가 놀라서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기억이요. 자신의 이름이 유나라는 것, 민혁의 아내였다는 것, 시어머니에게 납치당했다는 것,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것.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 아파? 준서가 걱정스럽게 유나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유나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5년 전에 죽었어야 했던 사람. 유나는 준서를 데리고 급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준서를 재우고 유나는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다음 날 유나는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 컴퓨터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며느리 유나, 교통사고로 사망 추정, 불륜 끝 비극, 시신 미발견. 유나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남편한테 뭐가 부족해서 바람을 피웠을까? 돈 많은 집 며느리가 왜 그랬대? 시신도 못 찾았다며? 혼자 도망간 거 아냐? 유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불륜녀로, 배신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의 기사도 검색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재혼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민혁 씨,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유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준서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나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가야 하나? 아니야. 그럼 시어머니가 알게 돼. 그럼 또 죽일지도 몰라. 유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준서를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날 밤 유나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 시어머니 서재에서 본 서류들, 횡령 흔적, 내연남의 이름, 납치 과정, 절벽에서의 추락.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적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증거를.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찍었던 휴대폰 사진들. 그 휴대폰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물에 잠겼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유나는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데이터 복구에 대해 검색했어요. 물에 젖은 휴대폰도 복구 가능하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일단 휴대폰을 찾아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려면 서울 근처까지 가야 했어요. 준서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혼자 가기엔 위험했습니다. 유나는 목사님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서울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준서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 서울까지 가세요? 옛날 일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목사님 부인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위험한 일 아니죠?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부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나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준서는 우리가 잘 돌볼게요. 안심하고 다녀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준서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며칠 다녀올 거야. 엄마 어디가? 중요한 일 좀 보러. 금방 올게. 약속? 응, 약속이야. 유나는 준서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꼭 돌아올게. 그리고 내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줄게. 아빠도 찾아줄게.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히고 준서를 지키고 그리고 민혁 씨를 다시 만나야 해. 버스는 천천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유나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자신이 나타나면 또다시 목숨을 노릴 거라는 거려. 그래서 유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혁을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정면으로 나타날 순 없었습니다. 노숙자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유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준서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유나는 먼저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그 절벽 근처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드레일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절벽은 여전히 깊고 험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여기서 내가 떨어졌구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그날의 공포가 떠올랐어요. 유나는 산길을 따라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험한 길이었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1시간쯤 걸려 계곡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물가 바위 위 그곳이 자신이 정신을 차렸던 곳이었어요. 유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5년이나 지났으니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위 틈 사이에서 부서진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유나의 케이스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주변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휴대폰을 찾아냈어요.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물에 젖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복구할 수 있을까? 유나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서울 시내로 나온 유나는 휴대폰 수리점을 찾아갔어요. 이거 데이터 복구 가능할까요? 기술자가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심각한데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맡겨두시겠어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수리점에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이제 할 일은 민혁을 찾는 거였어요. 유나는 인터넷 기사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민혁의 최근 동향을 살펴봤어요. 글로벌 기업 회장 민혁, 이번 주 유럽 출장 예정. 서울역에서 출발, 공항 셔틀 이용. 유나는 눈을 빛냈습니다. 서울역. 출장 갈 때마다 서울역을 이용하는구나. 계획이 섰습니다. 유나는 서울역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역 광장 한쪽 건물 모퉁이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며칠 동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헌 옷가게에서 낡은 점퍼와 바지를 샀습니다. 머리도 산발로 흐트러뜨렸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다음 날부터 유나는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 틈에 섞여 앉아 있었어요. 종이컵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하루, 이틀, 사흘. 민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준서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잘 돌봐주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준서야. 엄마가 꼭 아빠 찾아올게.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유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역 계단을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5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잘생겼어요. 하지만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민혁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민혁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민혁이 유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더니 천천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저기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혹시 유나 씨 아니십니까? 유나는 잠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를 아세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요.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머리를 다쳐서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유나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민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비서가 재촉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혁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유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출장 취소하세요. 민혁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취소하라니까요. 그리고 탐정에게 연락하세요. 5년 전 아내 사건 재조사 의뢰합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단계 성공이야. 이제 민혁이 움직일 거예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헌 옷을 벗고 가방에서 꺼낸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예전의 유나 같았어요.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 유나는 휴대폰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복구됐나요? 아, 오셨어요. 다행히 일부 데이터 살렸습니다. 기술자가 USB를 건네줬어요. 사진 몇 장이랑 문자 기록 좀 복구됐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처 PC방에 들어가 USB를 열어봤어요. 사진 폴더가 열렸습니다. 5년 전 그날 서재에서 찍었던 서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있어. 증거가 있어.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로 시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었어요. 문자 기록도 열어봤습니다. 민혁과 주고받았던 다정한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출장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 유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혁 씨, 조금만 기다려요. 곧 모든 진실을 밝힐게요. 유나는 모든 데이터를 따로 백업했습니다. 이메일로도 보내고 클라우드에도 저장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민혁을 완전히 설득할 증거였습니다. 바로 준서의 존재였어요. 이제 다시 만나야 해. 제대로. 유나는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서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와야 했어요. 민혁에게 아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예요. 유나는 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한 유나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준서가 유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유나는 아이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오래 안 왔어? 미안해. 중요한 일이 있었어. 목사님 부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일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서를 재운 후 유나는 목사님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쫓기는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수아 씨가 재벌집 며느리였다는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름은 유나입니다. 5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시어머니한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 부인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해요. 준서를 위해서라도요. 위험하진 않겠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순 없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준서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서울 갈 때까지만요. 물론이죠. 염려 마세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민혁이 탐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5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탐정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요? 사고 당일 목격자가 없습니다. 한밤중 외진 산길이었죠.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유나 씨가 왜 그 시간에 그런 외진 곳에 갔을까요? 저녁에 집에서 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혁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증거물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술병과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이것들이 너무 자기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요. 무슨 뜻입니까? 유나 씨는 술을 거의 안 드시는 걸로 아는데 차 안에 소주병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빈병이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조사해 주십시오. 빠짐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 가족 중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혁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십시오. 민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탐정을 만났다며? 민혁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사가 봤다더구나. 탐정 사무실 앞에서 나오는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로 탐정을 만났니? 회사 일입니다. 거짓말 마. 유나 때문이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5년이나 지났어. 이제 그만 잊어야지. 어머니가 그때 제게 한 말이 전부 사실입니까? 무슨 소리야? 유나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심하는 거니 지금 대답해 주세요. 그래, 사실이야. 내가 왜 거짓말하겠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과거를 파헤치면 다시 아플 뿐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낯익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무슨 일이십니까? 내연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탐정까지 고용했어. 문제가 되겠습니까? 5년 전 일 혹시 빠뜨린 거 없지?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당분간 연락하지 마. 만나지도 말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유나를 닮은 여자.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남을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유나는 준서를 데리고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준서 손만 잡고 있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위험하면 언제든 돌아오고요. 목사님 부인이 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서야, 착하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네. 준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준서와 함께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손 흔드는 목사님 부부가 보였습니다. 유나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 누구? 유나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 아빠.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아빠를 만나? 응. 드디어 만날 거야. 준서는 신이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긴장했어요. 이제 정말 민혁과 제대로 마주해야 했거든요. 민혁 씨, 날 믿어줄까? 준서를 받아줄까? 불안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손에는 USB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도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5년 만에 유나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력한 사람이었고 모든 걸 부정할 거예요. 하지만 유나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옆에 있었어요. 바로 준서였습니다. 민혁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니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운명의 재회를 향해서요. 서울에 도착한 유나는 준서와 함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자는 거야? 응, 며칠만. 준서는 신기한 듯 방 안을 둘러봤어요. 유나는 인터넷으로 민혁의 최근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혁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회사 근처였죠. 내일 그 카페 앞에서 기다리자.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준서를 데리고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준서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일러뒀어요. 준서야, 저 카페 앞에서 엄마랑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알았지? 응.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민혁이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유나는 준서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유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혁이 돌아봤어요. 유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우연이 아니에요.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혁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빛이 떨렸습니다. 정말 유나 맞습니까? 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서서 유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 이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요.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유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요. 전부 설명할게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준서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유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어요. 외곽의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유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 당신이 출장 간 날이었어요. 저는 어머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서류요? 횡령 증거였어요.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들켰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식사하러 간다고 하셨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탄 차를 마셨어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셨죠. 증거가 있습니까? 유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5년 전 제가 찍었던 서류 사진들이요. 제 휴대폰을 계곡에서 찾아서 데이터를 복구했어요. 민혁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호텔 영수증은, 불륜 사진은 전부 조작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내가 조사하지 않았어. 어머니를 믿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살아야 했어요. 유나가 준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요. 민혁이 준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준서예요. 순간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사고 당시 임신 2달이었어요. 계곡에서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은 채로 아이를 낳았어요. 민혁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서가 인사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 옆에 무릎 꿇었어요. 안녕.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내 아빠야. 유나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응. 준서는 민혁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민혁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아빠 품에 안겼어요. 유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안 돼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죽이려 들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강력한 분이에요. 조심해야 해요. 유나는 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민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집에 가셔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셔야 해요. 어머님께 들키면 안 돼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를 보면 해야 해요. 준서를 위해서라도요. 민혁은 준서를 봤습니다. 아이는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럴게. 저는 당분간 숨어 있을게요. 연락은 이 번호로 주세요. 유나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USB에 있는 증거 변호사에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신중하게요. 어머님과 가까운 사람은 안 돼요. 응. 민혁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조사한 거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는 잃지 않아. 조심하세요. 어머님은 예상보다 위험한 분이에요. 민혁은 준서를 다시 한번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응. 준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찻집을 나왔습니다. 민혁은 회사로 향했고 유나와 준서는
여관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민혁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늦었구나, 민혁아. 네, 어머니. 민혁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나를 죽이려 했다니. 저녁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래.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민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횡령 증거, 자금 이체 내역, 낯선 남자 이름.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유나 말이 맞았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혁은 파일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민혁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준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변호사와 탐정을 만나며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탐정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말씀하세요. 5년 전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찾았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유나 씨 차량이 사고 지점을 지나간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다른 차량이 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차량 주인을 추적했더니 5년 전 회사 외주 업체 관계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고 직후 갑자기 퇴사했어요. 연락처는 찾았습니까?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람 계좌로 큰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어왔습니까? 그게 어머님 개인 계좌에서입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가 하나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디로 갈까? 조용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외곽의 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서도 함께 왔어요. 아이는 민혁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준서야. 민혁은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며칠 사이 부쩍 정이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유나가 말했습니다. 탐정 조사 결과 받으셨죠?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 민혁은 서류를 꺼내 유나에게 보여줬어요. 이 남자 혹시 기억나? 사진 속 남자를 본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차를 몰던 사람이에요. 확실해? 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직. 하지만 시간 문제야. 유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뭐야? 제가 기억 회복한 후에 병원 기록을 찾았어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요. 민혁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제 진료 기록이 있어요. 사고 당시 입은 부상, 기억상실 진단, 임신 확인. 전부요. 이걸 어떻게? 병원에 부탁했어요. 제 권리니까 받을 수 있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유나가 준서의 탄생 증명서를 꺼냈어요. 비록 정식 출생 신고는 안 됐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준서 출산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게 증명돼요. 민혁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혼자 이 모든 걸 살아야 했으니까요. 유나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요.
준서는 벤치 아래 개미를 구경하며 놀고 있었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왜요? 조사하지 않았잖아. 어머니 말만 믿고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완벽하게 꾸몄으니까요. 하지만 원망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죠.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가 얼마 안 남았죠? 응, 한 달 후야. 그날을 이용하세요. 무슨 뜻이야?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와 함께 폭로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망갈 수 없게요. 민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그날 대기시켜야겠군. 네. 횡령, 납치, 살인미수. 전부 한꺼번에요. 민혁은 유나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꼭 지켜줄게. 당신과 준서를. 지금은 조심하세요. 어머님께 들키면 안 돼요. 집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 힘들죠?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지옥 같아.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햄버거. 민혁은 준서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5년을 내가 놓쳤구나. 유나는 민혁의 표정을 읽었어요. 앞으로 시간이 많아요. 지금부터 함께하면 돼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같이 살아? 민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진짜? 응, 약속해. 준서는 신이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와 민혁은 마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민혁은 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응. 유나와 준서를 배웅한 민혁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5년 전 조사했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횡령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사고 현장 CCTV, 유나의 병원 기록, 준서의 출산 증명서,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주주총회 당일 준비해 주십시오. 경찰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시어머니의 거짓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유나는 당당히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유나. 준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날이 곧 올 거야. 민혁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민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민혁은 이른 아침부터 회사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은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주주들이 가득 찼어요. 어머니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혁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혁을 봤습니다. 먼저 회사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5년 전부터 지속된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이 부정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총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혁아, 지금 무슨...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횡령의 주범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민혁은 서류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계좌 이체 내역, 수령인 정보,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범죄가 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제 아내는 어머니에게 납치되어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살인 미수였습니다. 민혁아,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불륜을 저질렀어. 네가 다 봤잖아.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민혁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윤아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아, 네가... 윤아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민혁 옆에 섰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습니다. 윤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5년 전 어머님 서재에서 찍은 횡령 증거 사진입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 제가 계곡에서 구조된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횡령, 납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시어머니가 발악했습니다. 민혁아, 나는 내 어머니야. 그 여자 말을 믿는 거니? 민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범죄자시죠.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무너지며 끌려나갔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또 다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남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혁은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아도 민혁을 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윤아가 민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민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아는 당당히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저는 5년 전 죽은 게 아닙니다.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를 우연히 알게 됐고 그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윤아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5년 동안 기억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윤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민혁이 준서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남편의 아들이고요. 준서는 낯설어 했지만 엄마 옆에 섰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내연남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윤아 씨를 차에 태우고
절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납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나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도 양쪽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나와 민혁 그리고 준서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3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유나가 준서에게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민혁은 2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유나가 민혁에게 물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우리 3사람이. 준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내일 놀이터 가자. 그래, 가자. 엄마도 같이. 물론이지. 3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1년 후, 유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민혁은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개혁했어요. 횡령으로 빠져나간 돈도 전부 회수했습니다. 준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출생신고도 됐고 제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말 오후 3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준서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 유나와 민혁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유나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요? 저도요. 2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유나와 민혁 그리고 준서 3사람의 행복한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 바람이에요. 목사님 부인이 유나를 꼭 안아줬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짓은 드러났고 진실은 승리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나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응.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혁이 2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3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